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책과 읽은 책을 위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는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읽은 책입니다. 이만큼 읽었고, 이만큼은 새로 샀지만 읽고 있거나 아직 읽지 않은 책이죠. 오늘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이책에는 없지만 전자책으로 읽은 한강의 히라버 시간도 오늘 읽은 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소설 두 번째는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조현선 작가님의 책인데 저도 이분의 책은 처음 접합니다. 유명한 책이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 이것은 제가 예전에 사놓았는데 이제서야 읽은 책이죠.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달을 판 사나이 중단 편집 10권 세트 중에 제 7권만 구입한 것입니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예전에 샀던 책인데 이제 완독했습니다. 문학 속의 풍경들이라는 아주 커다란 책이죠. 이 책은 유일하게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한국인의 기원, 책을 쓰는 과학자들, 바다 인류, 팔로알토, 호라이즌, 중고시장에서 산 공쿠르상 3권, 붉은 브라질, 엄마 집에서 보낸 사흘, 레이스 뜨는 여자.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책입니다. 그 유명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의 축제,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자, 이 책은 도미니카의 트루이오 정권 당시에 독재에 지독히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설입니다. 자, 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주노 디아스의 오스카 와우의 작고 놀라운 삶입니다. 원래는 두 작품을 동시에 이야기하려 했으나 이 책이 퓰리처상 특집방송 때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오늘은 염소의 축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권의 작품은 모두 도미니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트루이오 정권의 독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스카 와우의 작고 놀라운 삶은 슬프지만 코믹스러운 부분이 많이 가미된 작품인데 반해 염소의 축제는 아주 진지한 작품이다. 이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일단 오스카 와우의 작고 놀라운 삶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염소의 축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이 제가 3번째 완독을 했어요. 수많았던 소설을 읽어가는 와중에 누가 글을 가장 잘 쓰냐라고 묻는다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글을 잘 쓰냐라고 묻는다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 대통령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작가이기도 함과 동시에 정치인이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고도의 심리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본디 내가 이만큼 가질 테니까 너는 그만큼만 가져. 혹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넌 나한테 뭘 줄래? 라는 것이 정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고도의 심리적 행위가 양측간에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정치적 소설을 자주 쓰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그 정치적 행위의 그 심정과 대사를 문학에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을 읽다 보면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독자가 매우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게끔 기술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세상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작법이 바로 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도 있고 이 책을 통해 역사적 사실도 알아차릴 수 있고 정치적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문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리는 도미니카가 트루이오 시대,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1960년까지 약 30년간 독재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 독재 탄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반란 세력이 꿈틀대고 반란 세력 중의 일부가 트루이오를 암살하려 합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트루이오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인데 추가적으로 허구의 등장인물도 몇 명 집어넣어서 허구의 인물과 실존 인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책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멈추지만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미니카의 역사와 마리오 바르가스가 구사하는 실로 놀라운 필력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으로서 저항과 반역을 추구해온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역작이라고 책 뒤편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리오 바르가스의 염소의 축제였습니다. 다음 책은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은 난해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말에 딱 부합되는 책이 히라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자책으로 읽다 보니까 평상시 독서할 때 메모나 밑줄을 치지 않는 저로서는 전자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글귀 등을 저장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들은 특정 문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요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히라보 시간이 어떤 책이었는지 제가 가진 느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문장 하나, 단락 하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합쳐지고 하나의 장이 되면 모호함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아주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완전히 덮었을 때 이런 느낌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소설을 표방한 하나의 거대한 시다. 마치 한 편의 시를 읽은 듯한 느낌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줄거리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줄거리가 너무 단순해요. 히라버, 그러니까 히라버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를 한자화 시켜서 발음하다 보니까 히라버라고 됐죠. 눈이 멀어가는 히라버 강사와 충격으로 말을 잃은 히라버 강의를 청강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의 강사와 제자로서의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었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둘은 만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보편적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한강 작가님은 그 말할 수 없음을 작품을 통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한강 작가님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처럼 거대한 한 편의 시와 같은 소설을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표출했나 봅니다. 라고밖에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해하고 어렵고 오묘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습니다. 끝으로 놀라운 문장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이 책은 마치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은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지만 공간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시적 언어가 공간을 잘 묘사한다.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대표적인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히라버 문장으로 떨어진다. 이런 문장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형상과 동작들은 덩어리로 뭉개어져 있고 디테일은 오직 상상의 힘으로만 선명합니다. 7월의 햇빛을 받은 강물이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처럼 뒤척이며 번쩍이던 꽉 찬 달이 검고 뭉클뭉클한 구름장 속으로 멈칫 몸을 감췄다가 드러내길 반복하던 일요일 밤이었다. 놀라운 문장 아니겠습니까?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린다. 와, 이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감탄스러운 문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어려웠던 독서의 시간, 히라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런 책을 읽어보길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엔딩. 책의 겉표지는 아주 희미한 빛의 색채가 흩뿌려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책 뒤편을 보시면 가방에 달린 작은 인형이 어느 날 내게 말을 건네온다면이라는 다소 환타지적인 문구가 등장합니다. 오래간만에 읽는 한국 소설이라서 나름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 페이지를 넘겼을 때는 여타 일반적인 한국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곰 인형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소 특이한 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인간의 신체의 온도가 36.5도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36.5도의 물이 있다면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이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화재로 가족을 모두 잃은 20대 여성이 주인공인데 그녀가 수도권 외곽의 어느 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요상한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이야기는 그 장난감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그 사연들이 복잡할지라도 따뜻함을 주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로 인해 모두가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의 결말을 맞는 줄거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어떤 소설을 읽고 싶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로서는 두 번째는 해피엔딩과 같은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극적인 요소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엔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달을 판 사나이, 로버트 A. 하인라인 중단편 전집 10권 중에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재작년인가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중단편 전집 시리즈가 출간되었었죠. 저는 서점을 갈 때마다 이 놀라운 디자인과 그 다음에 로버트 A. 하인라인이 주는 그 유명세 때문에 10권을 다 구입하고 싶었지만 상당히 비쌌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작품만 한번 구입해보자 해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책 겉편에 이렇게 파란색 색채가 짙은 가운데 달을 향해 쏘아올린 한 우주선이 있어요. 이 책은 중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작 달을 판 사나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퓨처 히스토리 1이라고 적혀 있어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미래사 시리즈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미래사 시리즈 연대표를 통해서 조금 이따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책 뒤편을 보시면 이 아작에서 최근에 놀라운 디자인의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중단편 5작품의 제목이 있습니다. 달을 판 사나이는 가장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어요. 자, 로버트 A. 하인라인은 아서 C.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와 더불어 세계 3대 SF 작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저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어요. 여러모로 가는 문은 가지고만 있었지 읽지는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SF 명예의 전당에서 유니버스라는 작품을 통해 하인라인의 작품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명성에 비해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달을 판 사나이 중단편집을 읽다 보니까 하인라인의 작품을 더 읽어야겠다는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왜 로버트 A. 하인라인이 그토록 유명한가를 이 책 한 권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인라인은 이 미래사라는 시리즈물이지만 다소 연결성이 약한 미래사 시리즈가 있어요. 그 미래사 연대표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단편을 이 시리즈물에 실어냈습니다. 그런 미래사 시리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런 미래사 시리즈의 서문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 미래사 시리즈가 지향하는 바와 그런 약간 뒷 배경까지 이렇게 서문에 실어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소 놀라운 점을 발견하는데, 분명 하인라인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이 작품을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현재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달을 판 사나이를 읽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 전기도 있고 수많은 관련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그것들이 이 등장인물에 있는 주인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5, 60년 전에 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사고와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만으로도 이 책이 SF의 고전으로 통하지만 현대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이 달리 명성을 얻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해 느꼈습니다. 이 시리즈가 10권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읽는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저처럼 이렇게 한 권만 따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길 권고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읽고 너무나 감명받았던 SF 명예의 전당에 실린 유니버스라는 중편도 제가 읽은 역대 SF 작품 중에 최고의 찬사를 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달을 판 사나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 읽은 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비소설 분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이 책은 몇 달 전에 구입했는데 이제서야 완독했습니다. 제가 지도책을 아주 좋아하죠. 지도책이 출간되면 웬만하면 다 구입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책이 너무 문자로만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무언가 시각적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적합한 책이 지도책입니다. 또 지도책은 그림과 글씨의 상호 조합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과 글의 매치성에서는 이 지도책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관련 책의 글은 그림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세계 정세를 다룬 지도책은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책 한 권을 통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책은 쉽게 변하는 어떤 세계 정세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최신판을 읽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시점까지의 정세를 반영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책이 지루하지 않고 최신 내용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지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길 권고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요즘은 지도를 활용해서 역사, 금융, 경제 이런 부분까지 지도의 활용성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지도의 감각을 익히시고 연관된 다양한 책을 읽게 된다면 웬만한 책 이상의 정보를 습득하리라 생각됩니다.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였습니다. 자, 다음 책은 아주 커다란 책이죠. 문학 속의 풍경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출간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읽어보고 소장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페이지가 거의 몇십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격은 28,000원이나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쓸만한 책인지 어쩐지 파악해보고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문학 속의 풍경들입니다.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의 대표적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작품을 선택했냐? 25작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 25작품이 어떤 공간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렇게 세계 전도에 표시했습니다. 목차를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톰 소의 모험부터 시작해서 보물섬,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유명한 작품 위주로 이 책은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5작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가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은 미국 중부 미시시피강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이렇게 문학작품에서 미시시피강을 묘사했지 않습니까? 증기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공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또 넘겨볼까요? 이것은 보물섬입니다. 보물섬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친숙한 작품이죠. 그런데 보물섬의 대표 풍경이 이건지 어쩐지는 저는 조금은 실망입니다. 이것은 야성의 물음, 잭 런던, 그 다음에 지구 속 여행, 질 바른의 작품이고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폭풍의 언덕, 우리 민음사나 여러 표지를 보면 겉표지에 이와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책 역시 이 폭풍의 언덕에 가옥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 영국이 황량하고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불고 기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로서는 더 특이한 걸 바랬는데 겨우 이거야? 라고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도 좀 실망했어요. 28,000원을 주고 이 정도를 구입해야 되나? 자, 이건 역시 유명한 책이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이거 역시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문학 속의 풍경등이라는 책은 매우 호기심이 당기는 책이었지만 28,000원까지 주고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림이 좀 더 사실적이고 풍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학 속의 풍경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은 책을 모두 끝내고 새로 샀지만 아직 읽고 있거나 읽지 않은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이 집필한 작품입니다. 책 겉표지를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띠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후학, 고고학, 언어학, 고유전학을 통섭한 한반도 빅 히스토리. 그렇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발원했으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기인했겠지만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유럽으로 갔고, 누군가는 동남아시아로 갔고, 누군가는 시베리아로 갔고, 또 어떤 사피엔스는 저기 동북아시아로 갔어요. 그 여정을 찾아서 기후학, 고고학, 언어학, 고유전학을 모두 동원하여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신다면 책 초반에는 사피엔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가서 유럽인의 기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가
북쪽으로 갔겠죠. 그러다가 범세계적인 어떤 사피엔스의 경로를 이야기하다가 사피엔스가 드디어 한반도로 들어오고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일본인의 기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책 본문은 도표와 그림과 사진 등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책을 다시 제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누구냐보다는 현재의 우리 한국인의 조상은 왜 한반도로 갔을까? 왜 많고 많은 사피엔스 중에 어느 장소에 있었던 사피엔스가 한반도 쪽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후, 즉 지구 환경이 그 사피엔스를 그 한반도로 들어가게 해서 오늘날 한국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한국인의 기원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책을 쓰는 과학자들이라는 놀라운 책입니다. 위대한 과학책의 역사. 자, 이 책은 과학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보편적으로 과학의 역사에 관련된 책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책은 오직 과학책의 역사를 위주로 이야기한 책입니다. 책 뒤편을 보시면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세상을 탐구했던 위대한 거인들, 그들이 과학책으로 일구어온 2500년 지성의 연대기. 그렇습니다. 이 책은 2500년 과학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가 이렇게 고대로부터 쭉 흘러서 근대, 그 다음에 현대까지 오게 됩니다. 이 책은 아주 재미있고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책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갖가지 그림을 동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과학책이죠. 이렇게 쭉쭉 과학책이 흘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유명한 과학책 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오스도 유명하죠. 그리고 스티븐 호킹도 있고, 그러다가 과학책이 점차 전문가의 영역, 특수 영역에서 21세기를 넘어와서는 대중 영역으로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빌 브라이슨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 10년 전에 대중과학서로서 가장 유명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이렇게 이 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책에 등장했던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책 150권 리스트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책도 있고 전혀 모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나 이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느끼는 것은 과학책을 읽는다는 것은 주제가 다른 철학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학 철학책은 인간이 염원하고픈 궁극의 것, 그것을 과학적 산물일 건데 그것을 인간이 가진 본능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쓰여진 대중과학서를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염원과 인간의 본능을 파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매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책도 역시 일부를 읽었지만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는 과학자들, 이대한 과학책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주경철 교수님의 바다 인류입니다. 주경철 교수님은 바다를 둘러싼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작품을 집필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항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는 근대 이후 바다를 둘러싼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바다 인류는 근대뿐만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바다와 관련된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읽고 있는 과정인데, 이 주경철 교수님은 언제나 바다로부터 파생되어진 육지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다 이야기는 어쩌면 육지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고 바다로 인한 산물이 육지에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경철 교수님의 책은 재밌어요. 그런 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책 뒤편에는 바다가 연결하고 위협하고 상상하는 인류 과거와 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문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바다 인류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다. 다음은 팔로알토 자본주의 그림자입니다. 팔로알토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일부죠. 우리가 요즘 뗄래야 뗄 수 없는 빅테크,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빅테크의 본산지가 있는 곳이 팔로알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어떤 빅테크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팔로알토의 약 150년 전의 태동부터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이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었을 당시고 멕시코의 영토였을 당시였겠죠.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서 스탠퍼드 대학교가 설립되고 점차적으로 자본이 모여들고 지식산업이 발달되고 거대한 산업화를 일구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은 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100페이지 조금 못 읽었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막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용어도 등장하고 역사적 배경도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꼭 한 번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팔로알토라는 그 조그만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 곳이 되었을까? 그 과정을 한 번쯤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까지 출간되니까 구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덧붙여서 팔로알토라는 것은 스페인어인데 물론 캘리포니아 일대 전체가 대부분 스페인어나 아메리칸 원주민의 언어로 어떤 지명이 명명되었죠. 그런데 이 팔로알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커다란 나무라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 하나 의미를 아는 것도 참 재밌어요. 팔로알토 자본주의 그림자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어제 서점에서 골라낸 책입니다. 호라이즌이라는 책입니다. 베리 로페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CG의 뉴욕타임즈, NPR, 가디언 선정 올해 최고의 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한 유명한 여행 전문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쓴 작품 또는 자신이 거쳐간 수많은 여행지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작품의 분량은 주석을 빼고 거의 870페이지, 거의 900페이지에 육박하죠. 그리고 책 뒤편을 보시면 누군가 달아나려 한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여행과 관련된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베리 로페즈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여행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유명한 책을 집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여행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의 여행지인지 목차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신의 여행지 중에 대표적인 것을 실었어요. 파울 웨더 곳이라는 북아메리카 서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쪽은 바로 제임스 쿡 선장이 최초로 아메리카를 발견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리건주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워싱턴주, 오리건주, 캐나다 쪽에 가까운 태평양 서부 해안 쪽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 가장 북극 지점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태평양도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이렇게 여행 전문 작가답게 일반적인 곳도 가지만 매우 극지 탐험도 서스름 없이 행했나 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잘 써요. 더 특이했던 것은 이분이 1945년생인데 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존 스타인백과의 조우입니다.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가 존 스타인백이었던 거예요. 존 스타인백을 만났던 이야기를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썼어요. 그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호라이즌이었습니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다음 책은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공크루상 수상작 3권 중고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알라딘에 가서 구입도 하고 중고 전문 판매상한테도 구입했습니다. 붉은 브라질, 레이스 뜨는 여자, 엄마 집에서 보낸 사흘, 여러 좋은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고가 저조하게 되면 이렇게 절판이 되고 남아있는 책들은 중고 시장밖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책마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3권의 작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읽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구입하고 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크루상 작품은 번역된 것은 빠지지 않고 구입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책장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브라질은 꼭 구입하고 싶었어요. 프랑스가 당시 아메리카나 태평양 이런 넓은 구역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프랑스인들이 그 식민지에 체류하면서 또는 인생 최초로 그 미지의 세계에 상륙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래서 제가 콩쿠르상을 좋아합니다. 이 프랑스가 물론 비난받아야 할 점도 있겠지만 어떤 제국주의의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탄생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여러 이야기와 참상도 콩쿠르상은 잘 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콩쿠르상 새 작품 붉은 브라질, 레이스 뜨는 여자, 엄마 집에서 보낸 사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책과 새로 산 책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한 책 중에 너무나도 좋은 책이 많이 있어요. 어떤 특정 작품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만족스럽습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영역의 책을 읽고 구입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